코로나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다소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소식인데 남은 중증 병상은 서울에 5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국이 전담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4명으로 위중, 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 수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급증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브리핑할 때 전문가들의 단기 예측 모델링 결과를 인용해서 감염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200명 이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애초에는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게 나흘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표님, 우리 국민이 지난 일요일부터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동참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5단계 사실상 3단계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카페 같은 데서도 못 가고 저녁 9시면 식당 문 닫고 예. 버스도 일찍 들어가고 하니까 그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하에 의해서 300명 이하로 줄어서 200명대로 지금도 많은 편이지만은 예. 좀 안정세를 유지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코로나19는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번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번진 이유가 뭡니까? 8.15 전후로 우리가 장마가 오래 지속되니까 잔뜩 긴장했다가 예. 장마 때 집에 있다가 8월 초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휴가지로 가고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는 소비 쿠폰 주고 8월 17일 날 휴가 지정하고 또 거기다가 또 광복절 집회까지 또 그때 크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주춤한 거는 그래도 2.5단계를 위해서 예.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이만큼 안정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짧고 강하게 이렇게 협조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약하게 하면은 계속 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석하고 추석 이후에 가을철 그 행락객들을 위한 대책도 지금 내놔야 된다고 봐요. 네. 전 국민 차례 안 지내기 운동 협조도 해야 된다고 봐요. 차례도 원래 송나라 주자부터 꼭 명절 때 차례 안 지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차례가 원래 예의는 아니나 인정상 조상한테 꼭 차례를 지내야 된다면은 그러면 지내라 이 정도 네.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례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부터 정부가 계획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국민한테 호소하고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은경 본부장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짧고 굵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민족 대이동의 시기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좀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튼 이렇게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되는 가운데서도 걱정되는 부분은 위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일보 6면입니다. 중환자가 이틀 연속 20명씩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병상이 바닥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남은 병상이 9개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11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현근택 부위원장님 이게 110개 병상 추가 확보 이런 것들은 단기간이면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아마 확진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아마 그래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중환자실이라는 게 지금 뭐 음압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병원들에서 새로 짓는 건 아니거든요. 예. 병원에 있는 데들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거라서 뭐 또 마련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환자가 늘어나서 병상을 마련하는 거는 뭐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일할 사람들 예. 결국은 뭐 전문의라든지 의사들이 지금 이제 파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병상 늘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서 예. 일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뭐 환자들이 위중하게 되면은 치료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걸 맞추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110개 정도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상 확보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오면 기사도 한번 살펴보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가 퇴원 첫날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 사과해주면 우리는 강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대통령께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의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전광훈의 보석을 취소하고 방해 행위를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광훈의 보석 조건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명백한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 16일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이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 목사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부 사기극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석 상태죠. 보석 상태에서 자유로운 뭐 사회생활 좀 가능한 상태인데 글쎄 이게 전광훈 목사 얘기만 나오면 의주석 그 최고위원에게 좀 여쭙게 되는데 보수 세력과 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이거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 때문에 전체 보수적인 좀 기독교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과거의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의 그 미래통합당과 지금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의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명이 바뀌었죠. 이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전광훈 목사가 지금 저희 당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예.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전광훈 목사가 어쨌든 방역에 있어가지고 예. 본인과 본인 교회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음모론적인 성격의 이제 이야기들을 제시했는데 예. 저는 그것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어느 국민들이나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싶고 자기 뭐 장사하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은 다 예. 참고 지금 이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 지도층으로서 또 이름 있는 목사로서 이런 것들 주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그에 반하는 목적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계속 발언하고 어쨌든 이런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 본인이 바라는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반하는 정치 세력에 본인이 속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세력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미 메신저로서의 어쨌든 대국민 소구력이라는 것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도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극단적 주장 때문에 인근 상권이 피폐화되고 장사가 안 돼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 국민이 굉장히 잘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좀 글쎄요 몰지각하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중앙일보 6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 기간 석 달 동안에 룸사롱과 클럽을 간 사람이 492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룸사롱이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밀집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QR코드를 찍어서 내가 여기에 왔었다라는 데이터를 남기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492만 명이나 다녀왔다는 거죠. 김윤희 변호사님, 492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은 3달 동안에 한번 갔다는 것인데. 저 492만 명이 네. 이 중복 여러 차례 출입했을 경우에 중복으로 카운트가 뭐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연인원으로 체크된 거니까 이제 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셨다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또 한 번만 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시설, 고위험시설로 네. 분류가 돼서 지금 QR코드까지 동원해서 지금 체크를 해서 저 숫자고 QR코드에 안 들어간 숫자도 물론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지금 2.5단계에 이르러서는 모든 예. 국민들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뭐 영업을 뭐 포기하다시피 한 분들도 많으신 상황에서 좀 이런 고위험시설 이용을 또 수요자들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네. 코로나 전파나 확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룸살롱 클럽 방문자 수가 다행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8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2차 유행 시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에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특히 뭐 기업이나 공공조직에 있는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감 정도가 덜하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3면에서 다룬 소식인데 월세가 400만 원인데 손님은 하루에 한 테이블이었다. 이대로는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상인의 한숨 섞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최근에 이렇게 외식하신 적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외식 하러 가도 식당에 가도 민망할 정도죠. 식당에 손님이 한 팀 겨우 있고 하니까 주인이 거의 울상이죠. 예. 예, 명동이나 뭐 남대문 시장 주로 괜찮은 식당들도 사람이 텅텅 비니까 예. 이 코로나19에 참 후유증이 엄청나게 전 국민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자영업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있어도 계속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고 그렇죠. 또 재료는 또 구입 안 할 수가 없고 또 직원들을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내보내고 문 닫을 수도 없고 문은 여는데 손님은 없는 그런 네. 참 어려운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하려면은 대책은 뭐 뻔하죠. 빨리 전 국민이 합심해서 예.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도록 굵고 짧게 해서 진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지금 요구되잖아요. 네. 전 국민한테 물론 주는 것도 좋아요.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는 거 좋지만 이런 식당들, 자영업들 어려운 분들 진짜 기초 생활도 못해서 헐떡이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저 재난지원금도 지원돼야 되고 정부에서도 세금 걷어가는 거 너무 그 이런 어려운 사람까지 다 좀 너무 열심히 걷지 말고 네. 명세상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세금을 유보해 준다든지 예.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실제로 명동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번화가죠. 한번 저녁 시간에 취재 참 나가 봤더니 야, 여기가 한국 명동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적이 줄어 있었고 정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대형 음식점들이 최근에는 매출 50만 원, 100만 원 올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정말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민일보 3면은요. 이렇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간의 갈등 소식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소식은 의정 갈등이 대화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만나서 이 의료 정책, 정부의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관련한 내용을 우리 현근택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서 일단 정부가 국가고시를 일주일 미루고 네네.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할 용의도 있다. 그것을 명문화할 의지도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아요. 이제 공은 의료진 쪽에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처음에 10분 정도로 고발했었는데 그중에 한 4분, 왜냐하면 실제로 근무했다. 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취하를 했고 나머지 분들도 뭐 취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아마 이 제로 상태에서 논의한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할 수 있는 건 결국 입법으로 하는 거. 지금 4가지 걸려 있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 공공의대, 그다음에 네. 한약 그 의료보험 하는 거랑 그다음에 원격 진료가 있는데 위에 얘기한 2개 부분은 아마 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제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이 정책 철폐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의사 증원 문제, 공공의대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뭐 같이 논의해 보자. 그다음에 아니면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이거를 없던 걸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데 의사 단체들도 보면 전공이나 전문의하고 개업이하고 큰 병원들하고 그다음에 개원이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이해관계가 조금 더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사협회 내에서도 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누는 게 있어서 그 사이에서 절충, 4가지 중에 뭐 2가지 하나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지역의료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대하다든지 어쨌든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런 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는 일단 그 의료진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여론이 의료진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의료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대화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죠, 이준석 최고위원님? 실제로 그래서 압박 모드로 지금까지 한 2주간 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돌변하게 된 것은 어쨌든 전공의들을 고발하는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예. 결국엔 진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들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사실상 의료 공백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예. 그리고 의료 시스템 마비라는 단계까지 이제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결국에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의료계가 내세우는 자계 조건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정책으로 추진하기 전에 의료계의 대표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네. 협의 결과 바탕으로 정책을 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무슨 전격적으로 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 했어야 되는 협의를 지금 뒤늦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저는 정부가 지금까지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 이제 보통 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계속 썼었는데 사회 갈등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을 계속 쓴다 그러면은 앞으로 예. 이런 갈등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올 것이고 특히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의료인들 중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경우를 본 게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예. 사실 간호사들의 어쨌든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글을 쓰면서 네. 반대로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 현장에서 뛰었던 대부분의 인력이 간호사라는 취지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네. 혹시라도 또 지금까지 민주당과 정부에서 자주 썼던 갈라치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격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야당을 상대하면서 했던 방식으로 모든 국민을 대한다고 해가지고 예. 그 전술이 항상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신문 4면은요. 그래서 여당과 의료계가 입법 필요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으로서 이제 입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법 절차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민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치를 애초에 좀 먼저 내놓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일을 보면 일단 2015년도에 예. 정부 용역에 의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이 뭐였냐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한 네. 700명 수준으로 공공의대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용역 결과를 서울대병원에 제출한 적이 있었고 네. 2019년에는 서울대병원 원장님이 신문 컬럼에 예.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2020년에도 보니까 TV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기모란 교수님이 그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예.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학계에서는 교수님들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정부에서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의료진들, 뭐 대전역 예. 같은 전공의협의회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까지 이루어졌다고 좀 속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어느 정도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밝히셨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뭐 간호사 갈라치기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간호사분들한테도 의사분들이랑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간호사분들은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조금 무리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한 문제일수록 이것을 단번에 어떤 특정 집단을 몰아세우면서 하는 것은 항상 반발이 수반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런 충분한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치권 관련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선관위의 정당 등록명 정식 교부를 받았다고 하죠. 최우선 정책은 기본소득을 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번에 좀 관여를 하셨었으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명칭은 사실 당내에선 일부 조금 반발도 있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됐네요. 사실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예. 이제 4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제 어제 전국위원으로서 응답을 했지만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실 내용을 들어보긴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표할 때 보면은 당명에 찬성하십니까? 정강전에 찬성하십니까? 이것만 예. 물어봤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읊어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 여론이 좀 평상시보다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정당 역사 속에서 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이 단명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참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네. 미래통합당도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는데요. 왜냐하면 임시당명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 예. 통합이라는 것이 뭐 정치적인 가치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어쨌든 정책 면에서의 지향점이라는 걸 보여주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뭐 선거를 앞두고 세력 간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급조정당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젠간 바뀔 당명이다라는 인식이 당원들 사이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정강 정책을 저희가 이제 입안하면서 사실 정강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정책에 보면은 예. 키워드가 될 만한 정책들이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정강이라는 것은 보면은 좋은 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서로 그것이 배치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나 아니면 자유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위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보면은 기본 정책에 보면은 기본소득제도 같은 것들을 상당히 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는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주안점을 주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뭐 더 좋은 활약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